한 나라의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화폐가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터키의 리라화나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간 권력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의 부를 빼앗아 왔죠. 오늘은 정부가 어떻게 교묘한 금융 기법들을 사용해 국민들을 경제적 노예로 만드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자들의 착취 방식은 시대를 막론하고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들이 국무를 독점하며 백성들을 통제했던 방식부터 현대 정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 공급을 조작하는 방식까지 본질은 동일하죠. 권력자들이 국민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화폐 조작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절부터 시작된 이 수법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기원전 2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은화인 데나리우스의 앵은 함량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엔 90% 이상 순은이었던 동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겨우 5%만 은이 들어간 가짜 동전으로 바뀌었죠. 그럼에도 정부는 이전과 같은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금융사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시장에서는 진짜 가치를 알아채고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예전보다 10배, 20배 많은 동전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원조격인 화폐 가치 절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만 이익을 보고 국민들은 모든 손해를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황제는 더 많은 동전을 만들어 군대에 지급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의 교묘함은 피해가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화폐 조작이 시작되어도 처음 몇 년간은 표면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상함을 눈치챌 즈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 정부는 외부 요인이나 다른 원인을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또 다른 교묘한 착취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제 대출이라는 이름의 합법적 강탈이었죠. 영국의 헨리 8세나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군주들은 부유한 상인들과 길드들에게 왕실의 돈을 대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물론 거부할 선택권은 없었죠. 거절하면 재산 몰수나 감옥행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왕들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상환을 계속 미루거나 가치 떨어진 화폐로 갚거나 아예 갚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자들은 남의 돈으로 자신들의 사치를 충당할 수 있었죠. 이런 강제 대출의 교묘한 점은 표면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된다는 것입니다. 왕실은 애국심과 충성심을 내세워 이런 착취를 정당화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부유층의 돈을 빼앗아 왕실의 사치와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지출을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은 저항조차 할 수 없었죠. 더욱 기교적인 방법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이 과정에서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에게 궁전 건설에 투자하면 향후 독점적인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것들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결국 개인들의 돈으로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는 건물을 짓고 그 혜택은
오직 왕실만 누리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패턴은 현대의 공공사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694년 영국에서 설립된 영란은행은 금융 착취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민간은행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결탁한 거대한 부이전 시스템이었죠.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영국 정부는 부유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이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자를 어떻게 조달했느냐입니다. 바로 일반 국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으로 말이죠. 소금, 설탕, 차, 담배, 직물 등 생필품에 붙는 관세와 소비세를 통해 서민들이 낸 돈이 부유층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부자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확실한 수익을 얻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났죠. 이것이야말로 국가금융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조직적인 부의 상향 이전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이런 시스템이 300년이 넘도록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란은행 모델의 성공을 본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중앙은행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모두 이런 방식을 채택했죠.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이 위험 없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이런 국가 부채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정부는 각종 명목으로 채권을 발행했고 부유층은 이를 매입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결국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되었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으로 부자들의 불로소득이 보장되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 착취가 등장했습니다. 철도, 운하, 광산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붐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특혜와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토지 무상 제공, 독점권 보장, 세제 혜택 등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패하면 투자자들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고 성공하면 모든 이익은 투자자들이 독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위험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시스템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진 셈이죠. 현대의 대마불사 기업들이 누리는 특혜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착취 기법들은 더욱 정교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적자 재정 운영이 그 대표적인 예죠. 정부는 국민들에게 인프라 건설이나 복지 확충을 위한 투자라고 말하면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보조금, 방산업체 계약, 금융기관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죠.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거대 방산업체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정부와의 독점적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들은 대부분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죠.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제약회사들과 의료 장비 업체들에게 흘러가고 교육 예산은 교육업체들과 IT 기업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독성 금융 상품을 만들어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졌을까요? 바로 죄없는 납세자들이었죠. 미국 정부는 7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구제 금융을 투입했고 이 돈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과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채로 충당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구제 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위기 이후 더욱 커지고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거대 은행들은 정부 지원 덕분에 경쟁자들을 흡수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죠. 결국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이를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포장했습니다. 은행들이 망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공포를 조장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한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의 손실을 국민들이 대신 떠안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 사태, 아일랜드 은행 위기, 스페인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모든 사건에서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죠. 민간의 무책임한 투자와 투기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떠안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연금 시스템 역시 합법적인 폰지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국민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에 돈을 납부해 왔죠. 정부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납부자들의 돈을 현재 연금 수급자들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적립금은 거의 없고 대신 정부가 써버린 자리에 차용증만 남아있죠. 미국의 사회보장기금 같은 경우 정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국채로 대체해 놓았습니다. 결국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시 세금을 걷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출산율이 높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많아서 연금 재정에 계속 돈이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납부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들은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급 연령을 높이고 연금액을 삭감하고 보험료는 올리고 있죠. 결국 평생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처음 약속과 달리 혜택을 줄이고 부담은 늘리면서도 이를 불가피한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평생 연금보험료를 내고도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춰지고 연금액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있죠. 그럼에도 정부는 연금 제도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적 완화라는 현대적 연금술도 빼놓을 수 없는 착취 도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QE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를 시장에 풀어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실제 효과는 자산 인플레이션이었죠.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런 자산들을 대량으로 보유한 것은 당연히 부유층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양적 완화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값과 생활비 상승으로 더 큰 부담을 져야 했죠. 연준이 돈을 찍어낼 때마다 기존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이는 결국 현금이나 예금으로 저축하는 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경기 부양이라고 포장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체를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서 은행들에게 현금을 공급했고, 은행들은 이 돈을 다시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저금리 정책으로 은행들은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고수익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죠. 반면 일반 국민들은 저금리로 인해 예금 이자를 거의 받지 못했고 대신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양적 완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죠. 이렇게 해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과 일본 은행도 비슷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로마 제국의 화폐 조작과 본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은밀한 과세 기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소득세를 직접 올리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죠. 그래서 대신 사용하는 것이 각종 간접세와 숨겨진 비용들입니다. 부가가치세, 유류세, 담배세, 주류세 같은 소비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진적 과세 효과를 만들어내죠. 연봉 3,000원인 사람과 3억 원인 사람이 같은 물건을 사면서 내는 부가세는 같지만 소득 대비 부담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실질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각종 수수료와 부담금들입니다. 통신료, 전기료, 가스비 등에 붙는 각종 부가금들,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 소유에 따른 세금들, 그리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의무 가입보험료들까지 모두 사실상의 세금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 세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숨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임금 인상률보다 빠르게 오르면 명목상으로는 월급이 늘어도 실질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반가운 현상이죠. 국가 부채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고 세수는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것이 정부 정책의 결과라는 점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연 5% 오르면 현금 1억 원의 실질 구매력은 1년 후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정부가 5%의 인플레이션세를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죠. 그런데 이런 손실은 세금 계산서로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현금이나 예금 중심으로 저축하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규제 포획은 또 다른 고도의 착취 기법입니다. 겉보기에는 소비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이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철도 회사들, 20세기의 석유 회사들, 그리고 21세기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자신들을 감시해야 할 정부 기관들과 유착관계를 맺어왔죠. 규제 담당자들은 해당 산업에서 나와서 규제 기관에서 일하다가 다시 그 산업으로 돌아가는 회전문 인사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FDA의 전 직원들이 제약회사로 이직하고 SEC의 전 임원들이 월스트리트로 가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죠. 이런 상황에서 규제 기관이 진정으로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규제 포획의 결과는 뻔합니다. 규제가 기존 대기업들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신규 진입자들을 차단하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게 되죠.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복잡한 규제들이 실제로는 소규모 경쟁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기업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죠. 제약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FDA의 까다로운 신약 승인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제약 회사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입 장벽 역할을 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개발비와 수년간의 승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은 소수의 메이저 제약 회사뿐이죠. 결과적으로 제약 시장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독점하게 되고 이들은 높은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진정으로 경쟁적인 시장이었다면 약값이 훨씬 저렴해졌을 것이지만 규제라는 이름의 진입 장벽 덕분에 기존 업체들은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쟁은 권력자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당시 각국 정부들은 전쟁 채권을 발행하며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선전했죠. 사람들은 전쟁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저축한 돈을 정부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채권들이 부유층에게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가 되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애국심에서 전쟁 채권을 샀지만 부유층들은 투자 수익을 계산하고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정부가 이자를 붙여 상환했는데 그 재원은 결국 세금이었죠. 전쟁이 끝난 후 정부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해야 했고 그 재원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 채권 시스템은 서민들의 돈을 모아서 부유층에게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였죠. 21세기 들어서도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된 수조 달러의 전쟁 비용이 국가 부채로 계산되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쟁 자체가 특정 산업들에게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라는 점입니다. 방산업체들, 군수물자 공급업체들, 전쟁 복구 관련 기업들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치권의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경고했던 군산복합체가 바로 이런 구조를 가리킨 것입니다. 전쟁과 군비 증강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불필요한 전쟁을 부추기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시스템 말이죠. 현대의 금융 시스템은 복잡성 자체를 착취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세법,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파생 상품들, 전문 용어와 복잡한 구조로 가득한 정부 예산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복잡성은 일반 시민들이 실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죠. 무엇을 모르면 저항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동전의 색깔과 무게만 확인해도 조작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나 정부의 특별회계 같은 것들을 이해하려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죠. 일반인들은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면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 파생 상품들은 그 복잡성이 극에 달한 예입니다. CDO, CDS, MBS 같은 상품들은 전문가들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여러 겹의 증권화 과정을 거쳐 원래 위험성을 알아보기 어렵게 포장되었죠. 이런 복잡성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간단하고 투명한 금융 상품보다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복잡한 상황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주죠. 결국 복잡성은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이런 금융 착취 기법들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죠. 각국 정부들은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어댔습니다. 미국만 해도 수조 달러의 부양책을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부유층의 자산은 폭증했습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죠. 정부는 모든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양체계의 비용을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발행된 국채의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런 국채들은 결국 미래의 세금으로 상환되어야 하죠. 즉, 현재의 부양책을 위해 미래 세대의 부를 미리 가져다 쓴 셈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현재의 기득권층이 누리고 부담은 미래의 젊은 세대가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인플레이션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한번 풀린 통화 공급은 쉽게 회수되지 않습니다.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떠안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로마 제국의 화폐 조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소득 중 생필품 구매에 들어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저소득층은 대부분의 소득을 생필품 구매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가장 역진적인 세금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면 정부는 언제든지 특정 개인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화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는 소멸되도록 설정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 위안화가 그 예입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개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신용점수 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죠.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개인의 경제적 프라이버시와 자유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ESG나 탄소 중립 같은 정책들도 새로운 형태의 착취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이라는 명목하에 각종 탄소세와 환경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탄소 배출권 거래나 친환경 기술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죠.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대기업들이 환경 오염을 계속하면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면죄부 역할을 합니다. 실제 환경 개선 효과는 의문스럽지만 새로운 금융상품 시장과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결국 환경 보호라는 명분 하에 또 다른 형태의 부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공부하고 이런 착취 기법들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언론이 발표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항상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때는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보세요. 규제가 만들어질 때는 누가 그 규제를 만들었고 누구에게 유리한지 살펴보세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라 실질 가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금, 주식 등 실물 자산이나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일부를 분산해 두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이것도 위험이 따르는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재정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이든 정부 정책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이나 복지 제도가 미래에도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앞서 봤듯이 이런 제도들은 본질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독립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 경제적으로 독립될수록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는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는 것입니다. 복잡한 금융 시스템과 정부 정책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사를 공부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세요. 이것이야말로 정부와 기득권층의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의 부담을 주로 미래 세대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부채와 정책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이 화폐를 조작해서 시민들을 착취했던 방식이 현대에는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중세의 강제 대출이 현대의 국채와 세금으로 바뀌었고, 과거의 길드 독점이 현대의 대기업 독과점으로 이어졌죠. 방법과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권력자들이 일반 국민들의 부를 자신들에게로 이전시키는 시스템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항상 그럴듯한 명분과 복잡한 구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 경제 발전, 사회 복지, 환경 보호 등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들을 내세우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절망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상 이런 착취 시스템들은 결국 한계에 부딪혀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중세 봉건제도, 과거의 많은 독재 정권들도 모두 그랬죠.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취가 지나치면 결국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협조가 사라지고, 그러면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과 독재 정권이 그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진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금융 착취의 실체를 깨닫고 대비책을 마련할 때 시스템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진실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이런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록 착취 시스템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역사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